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있으니 다들 좀 건강에 조심하시고요. 그럼 동지들이 기대했던 2차 회원 토론회를 시작할까 합니다. 회원 토론회는 우리 단체 전략과 전술을 논하기 위해 사전 토론과 같습니다. 이에 국내외 정세와 내년 전망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주제로 진행을 합니다. 오늘 토론도 내년 우리의 과제를 도출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토론의 방식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발제 이후에 3분 전화 발언과 채팅창을 이용한 의견이나 질문,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들의 능동적인 기여를 기대합니다. 이제 시작할까 합니다. 먼저 이제 발제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인 제국주의와 한반도 주변 정세 전망, 발제는 김영익 동지가 하기로 됐습니다. 그간 지속적으로 이 쟁점을 좀 다뤄왔고 여러 동지들에게 호평을 받았던 인기 연사입니다. 또 조만간 나올 협의회 2차 자료집에도 김영익 동지가 오늘 다룰 주제를 기고해 주셨습니다. 회원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김영익 동지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향후 전망을 얘기하는 데서 사실 지난주 1차 사전 토론에서도 얘기가 됐지만 올해 코로나19 팬데믹과 그 세계경제 위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경제 위기는 사실 그 향후 10년이 그 이전 10년에 견뎌서 훨씬 더 위험한 시대가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그 와중에 계속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죠. 팬데믹은 2008년 위기에서 다 회복되지 못한 세계 경제를 다시 한번 심각한 침체로 빠져들게 만드는 결정타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 위기는 갈수록 그 30년대 대불황 이래 최대 위기가 되고 있고 또 그 패턴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와 불황이라고 하는 이 중의 위기는 지정학적 질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위기들 속에 정부들 간의 협력적 위기 대처는 더욱 어렵게 됐죠. 경제 위기로 주요 국가의 그 경제들이 마이너스 성장하게 되면서 경제가 수축되면서 자본들 간의 경쟁도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 올해 미중 갈등도 빠르게 악화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19의 그 책임을 둘러싼 논란, 그리고 홍콩 보안법이나 화웨이 같은 문제 등을 놓고 상호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미중 갈등의 근저에는 사실 세계 자본주의의 구조 변화와 그 지정학적 영향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외 전략가들은 자국의 패권이 약화되고 있음을 오래전부터 우려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미국 경제 지위가 상대적으로 하락하면서 다른 강대국들, 특히 중국 같은 이런 강대국들이 그와 미국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어 왔기 때문이죠.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 그리고 세계 1위의 수출 대국, 그리고 세계 2위의 투자 국가로 급부상하면서 중국은 자국의 그 경제 성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그런 군사력을 키우고 자국 군사력의 그 진출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게 됐습니다. 즉, 자국의 영향력이 세계 곳곳에 미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게 된 거죠. 이렇게 중국은 미국의 최대 경쟁 세력이 됐습니다. 이제 시진핑 정부는 중국 경제가 첨단 경제로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첨단 기술, 인공지능이나 5G 같은 이런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서구 경제와의 격차를 줄이려고 대대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죠. 그런데 중국 제조 2025 같은 계획이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과 움직임을 미국은 전부터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주요 핵심 IT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더 근본에서는 중국이 잠재적으로 이러한 첨단 산업 육성을 통해서 그런 첨단 산업의 성장의 바탕을 둬서 군사력을 키워서 안보 면에서 미국을 위협하지 않을까 우려한 거죠. 한편으로 코로나19와 그 경제 위기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도 타격을 미쳤고요. 그리고 국제 무역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각국에서 이른바 탈세계화 목소리가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 올해 트럼프 정부가 제안했던 경제 번영 네트워크 같은 것이 있습니다. 경제 번영 네트워크를 통해서 트럼프 정부는 세계 공급망 재편 구상을 제안한 거였죠. 유럽연합도 의약품의 유럽 내 생산 확대하려는 그런 리쇼어링 정책을 검토했고, 일본은 제품 및 부품 소재 생산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특히 중국에 있는 기업이 이제 생산 기반을 본국으로 돌릴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원한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국도 이런 흐름, 그리고 무역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른바 내수 중심의 쌍순환 전략을 내놓았죠. 물론 이런 흐름을 이제 보면서 세계화가 끝났다고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분명한 것은 생산과 금융 수준에서 자본들이 맺어온 초국적 상호 의존 관계가 하루아침에 단절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화 후퇴하는 과정 자체가 엄청난 비용을 발생시킬 겁니다. 그러나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브렉시트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지금 기존의 무역 관계가 흔들리고 있고 세계 무역 질서가 분명 재편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불황이 깊어질수록 주요 강대국들은 위기의 부담을 다른 경제에 전가하려고 발버둥 칠 겁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 블록화 이런 것이 더 진전될 가능성도 분명 전보다는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와중에 세계 경제의 그 공급망, 생산 사슬에서 가장 중요한 축들인 미국과 중국이 지정학적 갈등을 더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제국적 갈등이 장기 불황에 빠진 세계 자본주의를 더욱 불안하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세계 경제의 불안정이 증대하는 것 또한 반대로 다시 국가들의 관계에 상당한 긴장을 낳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내 좌파 상당수는 이러한 미중 갈등을 제국주의적 갈등으로 여기질 않습니다. 스탈린주의 전통의 자민 통계는 물론이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제국주의 진영 논리 영향을 받아서 많은 좌파들이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과거 냉전 시절처럼 어떤 노골적이고 적극적인 변호를 펼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좌파들이 이렇게 미국 제국주의의 존재, 그 위협을 환기시키는 방식으로 중국을 옹호하곤 하죠. 예를 들어 보면 2019년 홍콩 항쟁 등에서 어떤 좌파들은 홍콩 시위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흔들어 보기 위한 미국의 개입에 따른 것으로 규정하는 식으로 이렇게 대처하곤 했습니다. 이런 식이 아니더라도 홍콩 항쟁을 미국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에 유리한 일로 여겨서 이 홍콩 항쟁에 대해서 침묵하는 좌파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러나 과거 마오쩌둥 시절이든 지금이든 중국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형태가 다소 변모했을지라도요. 중국은 냉전 때부터 여러 소수민족을 지배하고 그 소수민족의 영토를 강제로 편입한 또 지배한 제국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미국, 소련 등 다른 열강과도 경쟁한 강대국이었어요. 다만 오늘날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앞에서 언급했듯이 경제대국이자 군사강국으로 급성장함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제국적 갈등의 양상이 바뀌고 그러한 갈등이 세계 곳곳에 커다란 파장과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이제 지난 시기 동안 좀 달라진 점이라 할 수 있죠. 따라서 미국이든 중국이든 모두 제국주의 강대국입니다. 우리는 이 제국주의 지배자들이 씌우는 어떤 이데올로기적 눈석임을 비판해야 합니다. 사회주의 대 자본주의니 또는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니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적 신비화를 이제 비판하면서 노동계급한테 이들 중에 어느 쪽도 지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저는 미국 대선과 그 영향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비록 트럼프는 재선엔 실패했지만 상당히 만만치 않은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오바마가 당선했을 때보다 더 많은 득표를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주류 정치인들을 대표하는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2016년에 트럼프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피해를 입었다고 많은 대중들이 분노하는 상황 속에서 보수적인 서민층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이 자유시장 국제 자본주의 질서를 홀로 떠맡을 수 없다면서
이른바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했고, 이에 따라서 WTO, 즉 세계무역기구 같은 신자유주의 국제기구, 바로 미국이 주도해온 이런 신자유주의적 국제기구들과 나토 같은 미국의 동맹기구들을 무시하고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경제 국수주의를 적극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집권하자마자 그 오바마가 공들여서 이렇게 만들었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줄여서 TPP를 해서 바로 탈퇴를 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주요 경제들과의 통상 마찰을 이제 확 키우면서 임기 내내 보호무역을 강화해 왔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 등을 상대로 무역 전쟁을 벌였죠. 사실 트럼프의 구상에서는 중국뿐 아니라 유럽연합, 캐나다 같은 이런 동맹국 경제들도 무역 전쟁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트럼프 정부 2기가 출범했다면 중국뿐 아니라 유럽연합, 일본 등과의 통상 분쟁이 훨씬 더 심화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트럼프 정부의 주된 타깃은 무역 전쟁에서나 여러 분야에서나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산 상품에 포괄적으로 막대한 관세를 매기면서 트럼프는 이러한 형태의 관세 부과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를 두들겼죠.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는 군사력 배치와 군사활동도 강화했고요.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 하에서 미국은 주로 인도, 일본, 그리고 호주 이렇게 이어서 중국을 포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때문에 남중국해에서의 영토 분쟁, 그리고 인도 중국 간 국경 분쟁 같은 이 아시아 태평양 곳곳에 이미 존재하던 그런 갈등들이 훨씬 더 악화되고 위험해졌습니다. 특히나 대만 해협, 중국과 대만의 관계 같은 이런 갈등, 일부 지역의 갈등은 꽤 위험한 수준으로 빠른 속도로 악화됐죠. 그러나 미국의 주류 정치인들은 대체로 트럼프 정부의 대외 정책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소위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트럼프의 이런 좌충우돌식의 그런 대외 행보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수십 년 동안 고안해오고 유지해온 이런 기존의 국제 질서가 약화되고 있다고 봤고, 이 때문에 그 약화된 공백을 중국과 러시아 같은 다른 경쟁자들이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진심으로 트럼프가 이번 선거에 떨어지길 원했습니다. 그렇고 그 대선 결과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것이 1월 20일 날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새롭게 들어설 바이든 정부는 자본주의 국제 질서를 주도해온 미국의 전통적 위치를 다시 재확립하고 강화하려고 애쓸 겁니다. 바이든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 사실상은 이제 신자유주의죠. 이른바 그 자유민주주의를 신장시키기 위해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믿어온 사람입니다. 그의 외교 안보라인 측근들도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자들은 나토 등의 기존 동맹기구를 다시 다잡을 것이고요.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 질서를 더 강화하려고 나설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임기 첫 해에 국제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공언해 왔어요. 이러한 민주주의 정상회의 같은 걸 열어서 중국, 러시아 같은 이제 이른바 권위주의 국가들에 대적해서 자신들의 정통적인 서방 동맹, 그리고 이제 인도 같은 새로운 파트너들의 결집을 도모하고 강화하겠다. 그런 의도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이든 대선 기간에 세계 무역의 규칙을 미국이 정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아마 그래야 미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원활할 거라고 여길 테죠. 그래서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의 기존의 신자유주의 국제기구에 적극 관여하고 이 기구들에다 장악력을 높이려 할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하에서 앞서 언급한 TPP에 다시 참여하거나 이를 위해서 재협상을 하는 일련의 조처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은 대선 기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0년대 대불황과 제2차 세계대전 때의 그런 보호무역주의로 세계가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자유무역을 지지한다 이런 거였는데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적과 동맹을 가리지 않고 너무 무분별하게 무역전쟁을 해왔다고 비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도 사실 보호무역 수단들을 동원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국내 정치에서 트럼프주의가 건재하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경제 위기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제코가 석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 주류 정치인들도, 게다가 미국 주류 정치인들은 이러한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 격차가 더 줄어들진 않을까 하는 위기의식도 갖고 있을 겁니다. 그 실제 바이든의 대선 공약을 살펴보면 강력한 보호무역 수단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바이든은 대선 기간에 이른바 미국 내 생산과 미국산 구매를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 생산은 미국의 제조업 생산 기반을 부흥시키자는 구상입니다. 예컨대 미국 기업이 해외로 일자리를 이전해 놓고 그 해외 생산 기반으로 만든 상품과 서비스를 국내로 들여올 경우에는 징벌적인 과세를 내리겠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미 국내에서 제조업 투자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 공제를 혜택을 주겠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임기 첫 주에 즉 취임하자마자 공공인프라 프로젝트에 미국산을 우선 사용하게 하는 그런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얘기했죠. 이러한 바이든의 통상 정책에는 분명히 중국 견제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도 중국 등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공급망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대선 기간에 미국과 그 동맹들의 공급망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국제무역 규칙을 현대화하고 동맹들이 중국 같은 경쟁자들에 덜 의존하도록 협력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심지어 바이든이 기후위기에 대처한다고 추진한다는 탄소세, 탄소 조정세도 이런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탄소 조정세가 미국에서 도입되면 미국이 설정한 환경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해외 기업이나 국가에 대해서 관세나 무역 쿼터 형태의 그런 제약이 부과되게 됩니다. 당연히 여러 신흥국들은 물론이고 특히나 탄소 배출량 1위 국가인 중국의 수출이 크게 타격받을 만한 일이죠. 실제로 바이든은 이런 탄소 조정세를 얘기하면서 미국 경제가 기후위기 대처 과정을 손해볼 수는 없고 1대1로 같은 프로젝트로 전 세계의 탄소 배출량을 늘리는 중국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얘기해온 바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바이든은 5G,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같은 첨단 산업에서 미국 우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는 분명하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직접 재산권 침해 문제나 산업 보조금 활용 등을 계속 문제 삼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을 배제한 5G 네트워크도 개발하겠다고 얘기했죠. 바이든을 비롯한 미국 민주당 정치인들도 트럼프나 공화당 못지않게 중국과의 군사 경쟁, 지정학적 경쟁 문제에서 강경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군사력 전진 배치와 군비 증강을 지속적으로 찬성해 왔죠. 바이든의 이렇게 새롭게 바이든의 새 외교 안보 라인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웨스트 이그젝 어드바이스라고 하는 이제 안보 컨설팅 업체의 인사들이 대거 바이든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에 포함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앤터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나 에이브릴 헤인스 같은 국가정보국장 같은 사람들, 국토안전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건데요. 거의 그 안보 컨설팅 업체를 통째로 옮긴 것 같은 그런 양상인데요. 바로 이 웨스트 이그젝 어드바이스의 공동 창립자 중에 한 명이자 지금 국방장관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이 미셸 플로노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20년 6월에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이른바 미국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이 애초에 구상한 만큼 충분하게 실행되지 못했다라고 얘기했고요. 아시아에서 배치된 미군의 규모와 양과 질 면에서 그 수준이 1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대1로 중국의 영향력이 아시아, 심지어 그 너머로 확장되고 있는데 미국이 이를 충분히 견제하고 제압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플로노이는 중국을 겨냥한 군비 확장의 필요성 그리고 전진 군사력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한 바 있습니다. 만약 미군이 72시간 이내에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함,
잠수함, 상선 등을 모두 격침할 수 있다면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거나 침공하기 전에 아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바이든과 그의 측근에 있는 대외정책 전문가들은 모두 중국의 지정학적 확장에 대한 대응에서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다양한 수준의 다자 군사 협력을 추진하고 이를 강화하려 할 겁니다. 이런 군사 협력에서 미일 동맹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동맹일 것이고요. 여기에 한국 등이 하위 파트너로 합류하기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미국 제국주의가 안고 있는 딜레마 문제에서 바이든도 자유롭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이 여전히 세계 패권을 쥐고 있고 아직 중국 등은 분명 미국의 위협적인 경쟁자이나 그렇다고 해서 대등한 경쟁자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상대적 위상이 약화된 데다가 미국 경제도 세계 경제의 장기 불황 속에서 다시 한번 추락할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과거처럼 이런 국제 질서와 세계 경제를 떠받치는 부담을 미국이 홀로 계속 짊어질 수 있을까라는 거죠. 반면에 미국 동맹 진영 안에서도 이런 장기 불황과 미국의 상대적인 어떤 패권 약화 속에서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브렉시트를 계기로 영국과 유럽연합이 소원해진다거나 그 동지중해의 영향력을 놓고 프랑스나 터키 같은 이런 우방들이 갈등하는 사례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비록 바이든이 동맹 관계를 의식해서 조심은 하겠지만 유럽이 부과하려는 소위 디지털세 문제 또는 여러 산업 보조금 문제 등을 놓고 미국과 유럽 사이에도 통상 갈등의 불신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과연 미국이 이러한 불협화음을 해결하고 조절하고 어떤 일정 선 넘지 않도록 조정하면서 자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 안에 이러한 강대국들을 계속 단결시키고 할 수 있을까? 아마 이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미국이 유일 패권국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면 자신의 한정된 역량으로 세계 곳곳에 동시 제기되는 여러 도전들을 계속 대처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사실 바이든 정부를 할지라도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쪽으로 역량을 집중시키는 게 상당히 녹록치 않은 과제가 될 겁니다. 그 중에 중동 문제가 가장 미국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골칫거리가 하나일 겁니다. 바이든도 중동에서 또다시 거대한 군사개입, 전면전을 하는 것은 꺼립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종식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이란과도 핵 협상을 다시 하겠다라고 했죠. 그러나 중동은 세계 자본주의에서 여전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고 미국의 중동의 통제를 약화된 틈에 지역 강국들과 그리고 러시아 등이 그 공백을 이용하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도 중동에서 미국의 통제력을 다시 더 강화하고 미국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교묘한 외교 책략을 이렇게 고민하고 동원하려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중동의 불안정과 어떤 그 변수들이 워낙 많고 심각해서 바이든이 외교에 의존해서만으로는 미국의 이해관계를 지키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과 그 측근 인사들은 중동에서 미국이 그런 최소한의 군사개입을 유지할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플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정부 시절 국방부 차관이었는데 그때 아프가니스탄 미군 증원을 적극 추진한 당사자였고요. 그리고 2019년 이란이 사우디 정유시설을 공격하자 트럼프 정부가 이란에 군사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국가정보국장으로 지명된 에이블 헤인스는 이 사람도 오바마 정부 시절에 CIA 부국장이었는데 이때 오바마 정부가 벌였던 그 중동에서의 그 드론 전쟁, 무인기를 동원한 습격을 지지한 사람입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요. 바이든도 2003년 이라크 침공을 지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최근에 중동에서는 소규모 특수부대와 정보 자산을 동원해서 지역 파트너를 지원해야 한다. 이것이 지속 가능한 개입 방식이다라고 얘기한 바 있죠. 따라서 저는 바이든도 중동이라는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바이든 정부의 교활한 책략과 저강도 전쟁이 그 지역의 불안정을 더 키우고 그로 인한 많은 희생과 비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하에서 또 아시아의 불안정은 계속되고 더 악화할 것입니다. 아시아의 미국 동맹들이
중국이 주도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이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협정에 참여하거나 아시아는 물론이고 일부 유럽 국가들까지도 중국의 1대1로 참여한 사실만 봐도 미국의 통제력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패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책략들을 동원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때로는 모험적 수단도 강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미중 갈등의 심화는 앞서도 언급했지만 다른 여러 갈등을 자극하면서 아시아에서 어떤 돌발적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바이든 정부의 핵심 인사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신자유적 제국주의를 추진해온 주류 정치권의 인사들입니다. 그런 전통에 속한 자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와는 전략 면에서 전략의 구체적 방향이 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바이든도 미국 제국주의가 봉착해온 난제들 그리고 새롭게 부닥치는 문제들에 대해서 확실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할 공산이 큽니다. 따라서 미국의 패권은 한동안 계속되겠지만 바이든 정부에서 그 패권은 안정적이지 못할 것이고 패권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는 미국과 그 도전자들 간의 갈등이 심화하는 것이 그 세계를 위험하게 할 거라는 거죠. 이제 한반도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이든 정부도 그 중국 견제에 대한 한국의 협력 증대를 통상 정책 면에서나 군사 동맹 면에서나 여러 방면에서 요구할 게 분명합니다. 중국을 그 배제하는 어떤 공급망 제조적 문제 그리고 새로운 그 통상 체제에 한국이 참여할 것을 요구할 게 거의 분명하고요. 5G, 인공지능 등 주요 첨단 분야 개발 문제에서 중국과 제휴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중국을 겨냥한 군사협력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참여 요청도 강력할 거고요. 사드의 정식 배치 문제나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한국 배치 문제나 대규모 한미연합 훈련의 재개 시도 그리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증대 같은 것들이 이제 계속 쟁점으로 향후에 부각될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 한국이 봉착한 딜레마도 깊어질 겁니다. 일례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그 문재인 정부가 바로 중국이 추진한 RCEP,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서명을 했는데요. 이 협정을 놓고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려고 추진하는 무역협정에 한국이 참여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렇게 논란이 있으니까 청와대 대변인이 이렇게 해명합니다. 이 협정은 중국이 주도한 협상이 아니고 그 협상을 주도한 것은 아세안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한 거죠. 이런 궁색한 해명을 하는 데서 지금 한국이 처한 처지가 녹록지 않음이 드러납니다. 다른 사례도 있는데 얼마 전에 중국 외교부장 왕이가 한국에 왔다 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그를 적극 예우하고 이제 만났죠. 근데 바로 왕이가 이렇게 한국에 와 있는 그 시간에 바로 성주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그 사드 기지 공사를 위해서 물자 반입을 강행했습니다. 이러한 그 행태를 봐도 한국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가 좀 보이죠. 이러한 어떤 딜레마 깊어질수록 또한 한국 지배계급 내에서 그들 간의 갈등이 커질 여지도 큽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한국이 한미동맹 일변도 너무 치우치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정도이지 한미동맹의 외교안보의 중심이라는 점에서는 그런 생각을 다른 지배계급 성원들과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에서 일본과의 타협을 모색하고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그것도 사실 이제 이런 것을 보여주는 사례죠. 바이든을 의식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즉 바이든이 한미의 삼각동맹을 중시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먼저 움직여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다른 한편 북핵 문제가 있는데요. 바이든이 백악관에 들어가도 이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불안정은 여전할 겁니다. 바이든도 북미 관계를 세계적 차원의 제국주의 경쟁이라는 맥락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미국 국무장관에 지명된 앤터니 블링컨은 북핵 문제 해결의 한 모델로 이란 핵협정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란 모델이 이제 여러 언론에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블링컨 등이 얘기한 이란 모델은 이른바 국제사회가 그 북한을 압박하는 것을 우선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포괄적이고 지속적이고 가차없는 국제압력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블링컨은 얘기한 바 있죠. 그런데 이렇게 대북 압박을 강화하다 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의 반발을 불러와서 한반도 긴장을 끌어올렸던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익히 다 기억을 할 겁니다. 설사 우여곡절 끝에 미국과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서 만나서 모종의 합의에 이른다 손치더라도 문제는 남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핵협정이 끝내 휴지 조각이 되는 과정이 보여주듯이 북핵 문제에 관한 합의들도 결국 협상 테이블 바깥의 정세에 좌우되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즉 제국주의적 갈등이 낳는 불안정 속에 이런 합의가 오래 유지되지 못할 공산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의 중재자로서 바이든을 설득하는 게 잘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이든의 대북 정책에 문재인 정부가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제국주의적 대안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의당을 비롯한 주류 개혁주의는 근본에서 제국주의 문제를 회피하는 약점을 드러내 왔습니다. 최근에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바이든 당선이 확실시 되니까 정의당 지도부는 바로 바이든 당선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냈어요. 즉 대외 문제를, 이러한 문제들을 국익의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거죠. 자민통의 경우에도 여러 문제와 한계를 드러낸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남북관계 틀어지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곤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자민통계가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제휴 가능성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정치적 주장이나 이런 데 반영되죠. 주류 개혁주의 왼쪽에 있다고 하는 다른 좌파들의 경우에는 대개 변변한 제국주의 이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와 그런 주변 제국주의 정세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해 놓지 못한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서 대세를 따르게 되거나 인상론적으로 판단할 때가 많고요. 중국 제국주의 문제에 대해서 앞에서도 제가 소개했지만 침묵하거나 모호하게 말을 흐린 경우도 꽤 여러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는 분명 다른 대안과 정치를 지향해야 합니다.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악화될 가능성을 간과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의 불안정에 대한 근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얘기죠. 즉 제국주의와 한국 자본가 계급의 친제국주의, 군국주의에 맞선 반제국적 대안을 추구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대안은 반자본주의와 자본주의 반대와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무 열강도 지지하지 않으면서 그 어느 한쪽도 지지하지 않으면서 자본주의 자체에 반대하는 정치를 지향해야 합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익 동지의 발제가 끝났고요. 이제부터는 전화 발언 신청 그리고 채팅창을 이용한 질문, 주장, 의견들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화 발언 신청자가 있다고 하니까 바로 전화 발언 신청을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질문이나 주장 하실 게 있거나 이러면 채팅창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발언해 주시죠. 예, 김준규입니다. 저는 트럼프와 바이든 시절이 뭐가 어떻게 좀 달라질지에 관해서 대한 발언을 좀 추론을 해보려고 만들었습니다. 바이든은 어쨌거나 트럼프가 미국이 구축한 국제 시스템을 산산조각냈던 것을 비난하고 그랬지만 바이든 자신이 무슨 평화를 사랑하거나 미국의 힘을 쓰기를 주저해서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이든 내각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바이든 자신도 체첸 침공을 설계했었고 이라크 침공을 강력 지지했던 호전적인 자였고 이 사람이 복원하려고 하는 국제 체제라는 거는 미국 자본주의에 가장 유리한 기준을 세우고 그거에 세계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동맹을 다 끌어들여서 전통적인 동맹국에 새로운 파트너들을 더해서 잠재적 경쟁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포위 압박하겠다는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예전에 그레이트 게임이 연상되는 그런 전략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민주주의를 위한 국제 정상회담, 요거는 바로 그런 일을 강화하겠다는 시도라고 보여집니다. 바이든은 또 트럼프의 보호무역 전략에 관해서도 이제 적과 동맹을 가리지 않고
무역전쟁을 벌였다고 비판한 게 그의 비판의 골자였는데, 이 말은 무역전쟁이나 관세 폭탄 같은 것을 좀 더 잠재적인 경제국들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그런 의사 표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맹국들의 공급망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제 무역 규칙을 짜겠다고 바이든은 지적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사실 바이든은 전통적인 무역 기구들이나 수단들의 영향력을 보완하려는 시도도 하겠지만, 동시에 이제 트럼프식의 압박, 관세 폭탄으로 미국 자본주의를 보호하는 그런 종류의 압박도 카드를 열어두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에 트럼프가 했었던 롤러코스터 같은 것에 더해서 전통적인 압박적 수단들도 강화하겠다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의 좀 어떤 상반돼 보이는 전략들이 이제 바이든 안에 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객관적인 상황, 즉 좋게는 트럼프 4년 동안 이제 첨예해진 갈등, 그리고 심지어 미국 지배자들이 이제 중국이 순순히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복종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명백하게 좀 믿는 이런 상황,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체제의 객관적인 위기 속에서 미국, 중국이라는 이제 양대 자본주의 축이 거리가 벌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위기가 드러나기 때문인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래서 바이든은 이런 두 조건의 영향을 받는 속에서, 게다가 TPP 같은 것이 사라지는 이런 교란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패권을 드높여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도 나머지들의 부상을 저지하면서 미국의 영향력을 붙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복잡한 재교와 술수들이 난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이제 발제자가 지적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은 한국과 같은 이제 동맹국들에게 보다도 많은 청구서들이 날아오는 방식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바이든은 대선 직전에 한국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이 한반도를 넘어서서 보다도 국제 질서 속에서 한미 동맹의 구실을 확대하고, 그러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미국 중도의 세계 질서를 지키기 위해 그런 역할을 기대한다고 이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전략들 하나하나가, 이런 전술들 하나하나가 새로운 압박이 돼서 추세적으로 미중 갈등이나 동아시아의 갈등들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불안정이 심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때에 앞으로 다가올 불안정의 10년에 대비해서 정치적인 무장을 더 강화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화 발언 막 끝났고요. 채팅창에 질문이나 아니면 채팅창을 이용해서 의견을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회원 토론이니까 좀 편안하게 여러 질문들과 제기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채팅창에 올라온 거를 간단하게 먼저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양성경 동지가 이런 제기를 해주셨네요. 발제에서 트럼프의 정치적 영향력이 아직 있다는 점을 바이든이 의식한다고 하셨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의 질문이 있으니까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전화 발언을 곧 바로 듣고 채팅창에 올라오는 게 있으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언해 주시죠. 네, 이원호이고요. 연사분께서 이데올로기적 피해를 걷어내고 미국과 중국 두 제국주의 모두에 반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이 중국에 관해서 침묵을 지키거나 또 중국을 지지하는 좌파들에 관해서도 연사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많은 좌파들이 이 제국주의를 단지 미국의 세계 지배로 환원하고, 또 그래서 미국에 맞선 국가들의 편을 들곤 하는데요. 물론 미국의 힘이 여전히 압도적이긴 하지만 미국이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려고 벌이는 그런 위험한 도박들은 사실 강대국 간의 경쟁 논리에서 비롯하는 것입니다. 즉 제국주의는 단지 미국의 지배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수의 강대국들이 지정학적 경쟁을 벌이는 체제인 것이죠. 그리고 중국도 이런 체제의 일부인 것이고, 이런 점을 봐야 이 제국주의에 맞설 진정한 동력을 아래로부터의 이 노동계급의 투쟁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국주의 경쟁이라는 문제에서는
이 각 나라들의 어떤 구체적인 국가 형태가 뭐 그 형태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냐 권위주의냐 하는 것은 이 부차적인 쟁점이라고 트로츠키는 지적을 했는데요. 어느 한 제국주의를 반대하려고 다른 한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것이 오히려 노동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런 체제를 극복할 동력을 깎아먹는다고 얘기한 것이죠. 그 발제자께서 그 홍콩 사례를 언급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바이든은 사실 그런 트럼프보다도 이런 저항에 대한 립 서비스에 더 적극 나설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미 바이든은 그 민주주의의 정상회 이런 걸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나서고 있는데, 물론 이게 진짜로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것이 명백하고, 이미 뭐 이를 둘러싸고 이 회의에 과연 어떤 친미 국가들을 뭐 참가시킬까 하는 그런 물음들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최근에는 그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가까워진 예를 들면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경 우파가 집권해서 국내에서 거의 광기에 가까운 이슬람 혐오를 부추기고 있고, 또 예를 들면 프랑스도 국내에서 노란조끼 운동을 혹심하게 경찰력으로 탄압하고, 최근에는 이 경찰을 모욕하는 것을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한 그런 경찰력 강화를 추진하다가 저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의 이제 위선을 폭로해야 할 것이고, 이 미국 대 중국의 갈등이 어떤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대결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런 진영 논리로 이런 저항들을 재단하는 것도 비판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국주의 간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그런 갈등이 이제 뭐 많은 쟁점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홍콩 항쟁에 관해서 벌어졌던 일이 이제 벨라루스나 뭐 그 밖에 중국이나 러시아의 영향권 하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그런 나라들에서 벌어지는 저항에 대해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는 그런 나라들에서 벌어지는 저항들을 지지해야 할 것이고, 또 그런 저항들도 그런 다른 나라의 이 지배계도를 지지하는 방식으로서는 전진하기 어렵고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더 공헌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전화 발언을 좀 들었고요. 다시 또 전화 발언 신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세 번째 전화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언해 주시죠. 네, 저 김종환인데요. 네, 그 연초에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가 이란의 그 최고 군사령관인 솔레이마니를 드론으로 살해했잖아요. 물론 어떻게 보면 다행히도 이란이 이라크 미군 기지를 비행기 기지를 공습하고 미국 이를 내서 태어난 척하면서 전면적 위기를 피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트럼프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오바마 정부 때 갖춰놓은 군사력 덕분인데, 지금 이번에 바이든이 임명한 그것도 이제 여성이라고 이 주로 언론들이 막 추켜 세우는 그 두 인물이 상당히 중요한 구실을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트럼프에 입각한 건 아니지만, 예컨대 지금 아까 연세도 말했지만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미셸 플러너이, 이름 미셸인 것 보다시피 여성인데요. 이 사람이 바로 2019년에 이제 사우디의 유조시설이, 그러니까 석유 정유시설이 공격받았을 때 이란을 향해서 군사 공격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솔레이마니 살해를 위한 첩보전을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솔레이마니 살해한 게 드론이었는데, 바로 그 드론 폭격 가능했던 거는 오바마 시절에 이전 부시 정권보다 한 10배나 더 드론 폭격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부시 정권 때 50몇 건이었다면 오바마 때 560건 이상이 되는데, 그걸 이제 제도화한 인물,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어떻게 할까 제도화한 인물이 바로 지금 국가정보국장인 에브리 헤인스란 역시 여성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여성이 이제 미국의 고위직에 올랐다라고 막 다양성의 사례를 말하지만, 사실 올 초 그 중동 전쟁 위기까지 갔었던 그것에 사실상 백그라운드를 형성한 자들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그걸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같고요. 또 제가 지금 중동 얘기를 많이 했지만, 지금 그러나 많은 언론, 특히 유럽 언론들 보면은 이제 유럽 입장에서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중시할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의 주된 얘기가 그냥 바이든한테 제일 순위는 아시아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한 이 바이든이 기용한 사람들의 호전자 성격을 저도 중동에서 얘기했지만, 차기 정권에서는 중동이 아니라 아시아에 집중할 거라는 걸 이제 다들
입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나기 전에 그 한 분이 그 질문하신 거 트럼프의 영향력을 의식한다는 게 어떤 걸까 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트럼프랑 바이든 모두 중국을 압박하는 데서는 차이가 없지만 근데 바이든은 지금 동맹 문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예컨대 트럼프 때 유럽에서 생산하는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많이 때려놨는데 그거를 바이든이 아무튼 바이든이 그거를 내리려 할 때 그거에 대해 상당히 좀 트럼프 지지자들의 그런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지금 트럼프가 많이 일갈했던 그 나토 국방비 분담에 대해서도 사실 오바마 때도 계속 해왔던 얘기긴 한데 트럼프가 좀 더 세게 청구한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바이든이 뭔가 동맹과의 관계에서 그거를 쉽게 이렇게 그냥 업동을 해줄게라고 하기에는 뭐 그런 거에서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의 압력을 꽤 받지 않을까. 즉 바이든은 트럼프와 달리 동맹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강화시킨다는 입장인데 이미 트럼프가 이렇게 쟁점화 시켰던 그 동맹들의 특히 경제적 문제들에 대해서 바이든이 상당히 좀 입지가 좁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예, 발언 감사합니다. 전화 발언 신청자가 뭐 방금 들어왔다고 하니까 전화 발언 신청자의 발언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들이나 이런 건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발제 듣다 보니까 우리 한국을 둘러싼 정세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특히나 미중 갈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것들은 한국 지배자들에게 크나큰 압력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지배자들 사이의 분열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압력 속에서 우리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을 더 강화시킬 가능성 역시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정치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우리는 작년과 올해 정치가 빈약하고 형편없는 것이 어떠한 결과로 다가오는지 많이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자본주의를 일관되게 반대하고 또 미중 갈등 문제나 여러 문제에서 진영 논리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부터 정치를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강화된 정치 속에서 주변의 다른 건강한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 우리의 논리에 동의되는, 우리의 정치에 동의되는 사람들을 조직하여 우리 조직을 강화하는 방향을 꾸준히 추구하는 것이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당면 과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좀 채팅창에 올라온 것도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은 동지가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속에서 미국의 경제력이 약화하면서 강대국들과의 무력화음이 뜻대로 봉합되지 않을 때 미국이 취할 가능성 있는 모험적인 시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계적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데 중동에서 전쟁이 계속되는 것 외에도 대만을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 북한 문제 등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한국 좌파들이 미국만 문제시하면서 중국을 지지하게 되는 입장이 미중 간 국지적 전쟁이 벌어진다면 이에 대해서 좀 유지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김재원 동지가 최근 김정은이 코로나 방역 책임자를 처형했다고 하고 트럼프가 아닌 바이든이 당선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한데 북미 관계에 대해서 간략한 전망을 듣고 싶네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뭐 몇몇 분들의 좀 답변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질문을 하나 또 올려드리면 바이든이 오바마 때처럼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강화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지만 미국의 상대적 약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긴장과 불안정이 커질 것이라고 발제를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위기가 더 심화할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건지 그렇다면 계급 투쟁의 가능성도 올라간다고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하다라고 이재혁 동지가 질문을 좀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발언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이제 몇 가지 그 쟁점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제 생각을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아까 한 분이 전화 발언에서 그 민주주의, 그러니까 내 권위주의 이런 것이 얼마나 그 위선적인 프레임인지 잘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읽은 기사 한 가지 좀 소개하면서 덧붙일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이 이제 내년에 이제 바로 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어느 국가가 초청될 것이냐가 지금 상당히 이제 그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거예요. 그 국제 외교가에서 관심이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 어떤 국가들, 그런데 헝가리, 폴란드, 필리핀,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국가 외교관들이 우린 초청하는 거 맞아요? 라고 이렇게 궁금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명백히 우파적이고 최근에 이제 민주주의 그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민주적 기본권들이 공격당하거나 뭐 그런 곳에서 이게 민주주의 정상회의라고 하면 우리가 거기 가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열면 정말 물론 바이든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외에도 정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그 정상들이 모이게 될 겁니다. 그걸 의식해서인지 재밌게도 바이든 쪽 사람들이 이 영어 표현을 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상회담 이렇게 영어식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글로벌 서밋 포 데모크라시,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그러니까 민주주의 찬성하는 찬성하는 뭐 정상회의 뭐 이렇게 이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여지를 만들어두는 거죠. 이런 국가들도 초청할 수 있는, 아우를 수 있는. 그래서 민주주의가 충분하지 않아도 민주주의를 지지한다고만 한다면 초청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구멍을 만들어 두고 있다라는 데서도 소위 이제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뭐 중국이라는 권위주의와 우리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런 식의 그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사실은 진정한 진실을 가리는 기만인지를 알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아까 한 분이 그 코로나 관련해서 북한 김정은이 코로나 방역 책임자를 처형했다 그런 얘기를 물으셨는데, 대부분의 그런 관련 얘기들 얼마 전에 뭐 평양에서 그 화폐 그 환전상 검을 환전상도 처형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대부분 이게 그 국정원발 소식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국정원 정보보고 형태로 얘기되고 그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확산되고 이렇게 되는 형태가 많아서요. 이것의 진위 여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좀 봐야 할 문제긴 합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얘기, 뭐 김정은의 연설 이런 데서 분명히 북한 내부 사정이 녹록치 않다라는 거는 확인이 됩니다. 뭐 김정은의 이번에 그 지난 10월 10일 열병식 연설에서도 방역 조건이 좀 어렵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런 방역을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지금 경제 사정도 더 어려워졌고 등등. 게다가 풍수의 피해도 꽤 컸다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제재도 문제인데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 국경을 닫아야 하는 바람에 그 주택에 의존해왔던 그 중국과의 국경 거래가 많이 줄어들었고 이 여파가 이제 북한 내에 상당한 이제 그 스트레스를 어려움을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그 2017년부터 사실은 그러니까 2016년, 17년 이때 오바마 정부, 그 트럼프 정부 하에서 사실 대북 제재가 엄청 강화됐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사실은 악의적으로 이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었고 대화를 거부하면서 하지 않으면서 트럼프가 화염과 분노로 이렇게 이어왔는데 그걸 더 확대 강화했는데요. 그럼 대북 위협을 그 과정에서 제재도 엄청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 19년 그 하노이 정상회담 때 북한이 요구했던 게 딱 그거였어요. 2016년 이후 때부터 그 내려진 대북 제재 중에서 민생 관련한 것만 빼자. 그런 것만 완화시켜 준다면 영변 핵시설 폐기하겠다라고 하는 게 북한이 언급한 이제 조건이었는데 사실 그거를 이제 트럼프 정부가 거부한 거죠. 즉 영변으로 만족할 수 없고 그 이상을 다 공개하고 폐기하고 검증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실은 이제 거의 이제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투항을 하고 압력을 하면서 이제 이 하노이 정상회담이 이제 어그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도 상당히 이제 북한 관료들도 지금 대내의 어려운 상황 속을 어떻게 풀지에 대한 복잡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를 놓고 상당히 이제 고심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이것을 예컨대 이 당시 트럼프 정부에서의 회고록 같은 트럼프 정부 외교관 담당자들의 회고록 중에는 이제 김정은 스스로가 북한 내 여러 목소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북한 내에도 강경파가 있고 그 강경파들에게 뭔가 설득할 만한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것은 분명히 한면화 풀리는 중간에 분명하게 약속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에서도 북한 내에서 지배 관료 내에서도 이런 그 대외적 문제들을 어떻게 풀지를 놓고 상당히 이제 그 어려움에 상당한 이제 그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어려움 속에서 사실은 이제 여러 이견들도 있다라는 것이 확인돼 있고 한다는 거죠. 근데 바이든 정부는 바이든 정부는 어쨌든 미중 갈등에서 더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게 확실히 분명한 정부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북미 관계를 이제 관리를 할 겁니다. 네, 전술적으로 아마 대처할 거예요. 전략적 우선순위는 확실히 이제 바이든 정부도 중국을 제압하고 중국과의 그 우위에 서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시하고 그런 맥락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전술적으로 이제 다루려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하게도 이제 그 자신의 군사 동맹 강화와 대북 그 군사 전진 배치를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북한 위협을 이들도 쓸 가능성이 큽니다. 그걸 위한 어떤 압박 캠페인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물론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북한 핵의 어떤 수준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회담을 한다거나 또는 뭐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주변 정세의 불안정이 워낙 깊기 때문에 저희가 발제도도 강조했지만 이런 합의 자체가 일시적으로 긴장을 완화시키는 효과는 나타내도 오히려 더 결과적으로는 다시 새롭게 긴장이 다시 쌓이는 그런 과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지금 사실은 그 문재인 정부와 그의 측근 이데올로그들 전문가들의 얘기도 막 바이든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잘 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그런 것들을 뭐 제목으로 뽑곤 하지만 그 내부 안을 보면 바이든 정부 주요 인사들의 이력 그리고 북한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걱정된다는 얘기를 또 사실은 숨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주의 영향력이 어떠냐 그런 것이 바이든과 미국 공식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했을 때 한 가지 예만 들자면 바로 민주당이 2016년 대선에서 러스트 벨트를 트럼프한테 빼앗긴 게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에서 패배한 주요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선거인단의 판세에서요. 바로 러스트 벨트를 공략할 때 트럼프가 지배 공략 바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피해에 대한 분노를 자극을 많이 한 겁니다. 그걸 자극하고 그에 따라서 그것을 굉장히 밀어붙여온 그 주류 정치인, 특히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거의 그 화신과 다를 바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엄청 그걸 이용했고 그 압력이 상당하다 보니까 대선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조차도 TPP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런 상황이 여전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바이든도 그런 점을 염두에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자 무역 협정, 그러니까 TPP 같은 협정에 즉각 복귀했던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오히려 대선 공약만 놓고 보면은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충분히 살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다자 무역 협정, TPP 같은 것들에 참여를 시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하지 즉각 TPP 복귀한다는 얘기를 바이든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흥미롭게도 바이든의 연설 같은 걸 제가 이렇게 막 검색하다 보니까 이따금 세계화를 비난하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바이든이.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의 러스트벨트에서 미국의 제조업들이 멕시코나 중국으로 간 것이 문제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되돌리겠다라는 얘기를 막 한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도 4년 전과 오늘날 지금 상황이 세계 경제의 위기 심화 속에서 또 그리고 트럼프주의의 대두라는 그것이 공식 정치에 미친 영향 속에서
그 미국 공식 정치에 어떤 변화가 부분적으로 분명히 있다. 그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미국이 어쨌든 자신의 그런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는 않을 겁니다. 바이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모험적인 수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글쎄요, 제가 예언자는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어떤 구체적 맥락에서 어떤 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 미국의 어떤 한 가지 방향성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의 그 정치인들이 자국의 경제적인 어떤 지위가 예전 같지 않은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자국의 강력한 군사력에 호소하고 의존할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특히나 냉전 해체 이후에 그런 경향이 훨씬 더 시간이 갈수록 강화됐고 사실 그 절정이 2004년 이라크 침공이었던 거죠. 아마 미국 지배자들도 지금도 만약에 미국 경제가 더 좋지 않아지고 그 틈에 중국과의 격차가 더 줄어든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 수 하나는 이런 지위를 다른 방식으로, 즉 비시장적 방식으로 만회하는 시도일 겁니다. 그것은 외교적 책략일 수도 있지만 군비 증강과 분명히 군사적 개입일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우리가 경계할 점입니다. 즉 경제가 악화되면 재정이 어려워진 그런 국가들이 또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더 그런 군비 증대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까? 근데 역사적 경험이나 최근의 패턴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도 오히려 경제 성장세가 시간이 갈수록 매년 좀 떨어지는데 항상 그거 상회하는 수준의 군비 증강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자신의 그런 경제 성장이 시원찮아지는 것을 오히려 군비 증강 그에 따른 어떤 그 전에 얻었던 것이 전에 확보해온 것이 그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군비 증강을 꾸준히 하려 한다는 거죠. 그런 어떤 상황들을 염두에 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시간상 모든 질문에 제가 답변을 다 못한 것 같긴 한데요. 좀 기회가 되면 좀 더 이것을 그 기사나 어떤 글을 통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앞으로의 어떤 시기는 분명히 그 자본주의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분명히 우리가 전에 겪었던 시대보다도 훨씬 위험하고 온갖 변수가 도사리는 그런 세계가 될 겁니다. 그런 세계에 우리가 직면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데서 우리 작은 혁명적 조직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는 어떤 상황 사태를 과연 바꿀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작은 혁명적 조직이 할 일이 있다. 그리고 아직 시간이 있다라는 거.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고 그것이 사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인상적으로 본 것 중에 하나가 토니 클리프의 자서전의 몇몇 챕터를 좀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토니 클리프가 이제 국제사회주의 조직을 처음으로 만들 초창기에 프랑스의 예전에 자익반대파 리더였던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사람이 자익반대파 리더의 한 명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토니 클리프의 그 노력을 작지만 어쨌든 혁명적인 그룹을 결성하려는 그의 노력을 격려하면서 1차 세계대전을 발발했을 때 작디 작은 혁명적 조직이 그런 1차 대전을 어마어마한 위기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갔고 그 위기를 끝내 어떤 성과를 낳을 수 있었는지 그 사태의 변화에 어떤 구실을 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하라고 하면서 지금의 이 역할이 지금의 이 노력이 매우 의미 있는 노력이다라는 점을 격려했다는 걸 본 적 있고 저도 그 점을 보면 상당히 영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어떤 생각을 잊지 말고 우리의 주객관적 상황에 맞는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내서 훗날 진정한 사태의 그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세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역사적인 초입부 그런
무시무시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과제를 생각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을 협의회에서도 좀 얘기했으면 좋겠네요.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토론회는 마치고요. 다음 주 온라인 토론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